한국이 지금 가정해야 될 것은 가족 없는 노후라는 이 가설이에요. 부모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른 같은 경우에는 8할의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돈이 진짜 많죠. 막 100억, 20억, 뭐 10억, 20억 좋습니다. 있는데 눈앞에 100원, 200원이 없어가지고 생활을 하기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비록 밥을 안 먹어도 내 자녀에게는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또 의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으로는 분명히 부자예요. 유럽의 그 은퇴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노년은 빈곤으로 연결되는 거죠. 노후 소득과 관련돼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돼요. 최대한 다양화해야 됩니다. 사람이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가장 좋은 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평생 전영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거는 또 위기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또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어떤 재테크나 아니면 사업이나 창업에도 분명히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그 재테크나 이런 것들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 뭐 이거는 책에서 제가 이제 부모 경제학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경제학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투자나 그 어떤 그 이론들에 연결돼서 이제 세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투자 이론은요 대부분 이런 인구 구조에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뭐냐면 젊은 인구가 많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많고 근로소득이 또 당분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약간 하이리스키한 선택을 해도 돼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청년 인구 보통 100에서 뭐 나이를 뺀 게 위험자산 선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에서 20을 빼면 80이에요. 그러니까 20대는 자기 자산의 80%를 위험자산에 편입하고 반대로 이제 80대는 20%만 위험자산에 있어야 되고 80%는 안정적으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생애 투자 이론 중에 하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위 상품의 편입 비율도 달라져야 되지만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인구 피라미드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미 바뀌었잖아요. 네. 또 어떻게 해야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얘기해도 이게 단적으로 나오는데 원래 부동산 뭐 수요 공급이 워낙 다각적이라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수요 파트가 대표적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야 한국이 아직까지도 우리 그 뭐 구축이다 신축이다 상관없이 즉 중고 매매나 신축 매매나 상관없이 다 공급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차원에서 소위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의 핵심은 젊은 친구들이 생애 최초로 이제 내 집을 갖는 과정들. 네. 이게 신축 옛날에는 뭐 신축 구축 차이가 그거 없어서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신축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없으면 신축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고를 샀다가 조금 이제 축적한 다음에 다시 신축으로 넘어가고 또 20평대 샀다가 30평 가고 뭐 월세 있다가 전세 매매 이런 식의 이제 자연스러운 패턴 안에서 근로소득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가주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가 뭐냐면 중고주택을 사는 방식. 근데 이 중고주택을 누가 매물로 내놓느냐 위에 계신 분들이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생애 이론에 투자 이론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위험 자산 사실은 실물 자산이니까 약간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자산을 한 60대 50대 되는 분들이 이제 수명도 만약에 길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고정 자산이니까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우리 흑자 부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집은 뭐 100억짜리 갖고 있는데 눈앞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분들의 집을 다운그레이징을 하고요. 다운사이징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분할해서 청년 인구들이 받아내는 매물로 출회를 하는 구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도 사실은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의 한 축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도 좀 다운되는 적절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한국이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대, 60대에게 한국 사회는 청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해야 됩니다. 당연히 50대, 60대가 중고주택의 공급자가 아니라
신규 주택의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신규 수요는 제한적일 텐데 이분들이 또 원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옛날에 우리 투자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먹혀드는 새로운 현상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60대 70대 분들이 외환 투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은 우리 저희 서점에 매대 가면은 막 부동산 같은 것들이 매대 한 면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부동산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놀랄 거예요. 막 FX라고 쓰여져 있는 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누구냐?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고성장을 살았던 분들이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투자에 익숙하기도 하고 뭐 자산도 있으니까 쓰겠습니다만 그 레버리지가 엄청 심한 거거든요. 외환거래는. 그거를 나이 드신 분들이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여전히 청년입니다. 더 중요한 거 20, 30년을 살아가야 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어차피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산소득으로 뭔가를 벌충해야 될 동기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우리 TDF처럼 특정 연령에 맞춰가지고 특정 이슈에 맞춰가지고 자산시장도 재편되면서 시장의 비율도 바꿔야 된다라는 이론들이 사실 더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거시 환경도 굉장히 변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전제가 기업이 돈을 벌고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전제, 즉 개도국의 인플레, 그러니까 성장형의 모형이 전제될 때 산업들이 세팅이 되는 거고 그 산업에 맞게끔 금융 상품들도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꺾어버리면 과거에 있는 것들이 먹혀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뭐 투자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뭐 합리적 기대 가설에 따라 가지고 모든 내용이나 정보들이 이 자산에 다 가격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그건 19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맥락이라 2025년 적어도 현재 한국 사회는 사실상 먹혀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뭐 틀에 박힌 이론들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50, 60 정도가 되시면은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쉬어야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활발하게 또 뭐 투자도 하시고 하는 이유가 또 신축들도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각해 보면 기대 수명일까요? 뭐 자녀 수명이 아직 많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놀면 뭐해라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길어진 어떤 뭐 수명이나 아니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좀 적합한 뭐 투자 방향성 뭐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연금을 훨씬 더 좀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어쨌든 그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네. 의료 기술도 또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 놓고 본다면 사실상 살아가야 될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일단 이걸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살아가야 될 기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잘 준비하면 영광일 수 있겠으나 축복일 수 있겠으나 잘 준비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굉장한 그 절대 불행이죠. 이 빈곤의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뭐 우리 수명 연장이 축복이냐, 그 재앙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엇가르는 게 이 후반부, 인생 후반부라고 흔히 표현되는 소위 근로소득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적자 구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똑똑해진 우리 후석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이 환경 자체가 바뀌어진 게 뭐냐면 고성장이라는 얘기는 GDP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GDP가 높다는 얘기는 어쨌든 벤치마킹도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투자 수익이 있던 기본적인 시장에서의 금리 수준도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반대로 이게 저성장이 됐다는 얘기. 또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죠. 한국이 올해 성장률도 0%까지 간다면서요. 네. 결국 뭐냐면 시장의 평균 그 타겟 금리가 1%까지 간다는 얘기는 굉장한 부가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하죠. 가뜩이나 우리 근로소득도 쉽지 않은데 자산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기준점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현역 구간에 축적해 줄 수 있는 자산과 관련돼 있는 어떤 기회비용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건 더 길어졌어요. 후반부의 네. 적자 구간은. 굉장히 쉽지 않아졌죠. 오히려 선배 세대들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그래도 흑자 구간이 짧았으나 적자 구간도 짧았고 이 기울기도 높았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벌어서 이 상황에 벌충하는 구조가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하고 이 자산소득 일정 부분 있고 하면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1,700만의 요즘 언론을 포함해서 20대 30대들의 아마 인생 100세 시대, 뭐 지금 이미 90세가 됐습니다만 90까지 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이냐 굉장히 큰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후 소득과 관련돼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돼요. 최대한 다양화해야 됩니다. 사람이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가장 좋은 게 평생 근로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일해서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 저축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가 한 몇 달 고생하고 돌아가시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불행한 건 뭐냐면 벌써 우리 60세 그만두는 것도
이미 아이디얼 타입이잖아요. 49세 이미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80세 거의 40년 가까이를 근로소득과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는 방식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이걸 없애버리면 연금과 관련된 갈등도 줄어들어요. 아 근데 그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게 이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는 이 사람들을 평생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지의 대상으로 기존 방식으로 편입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을 어떤 시기든지 활용해서 쓰게 한다는 방식들.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정책도 바꿔주고 제도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 이분들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뭐 자기 나이에다가 뭐 0.7을 곱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50세십니다만 뭐 50이라고 쳐도 0.7을 곱하면 35이에요. 그러니까 35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분이 이제 50이 되고 60이 됐으니까 복지를 줘야지 연금을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정책도 소위 평생 근로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나 내용들을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두 번째, 어쨌든 근로소득은 뭐 언젠가는 단절되겠죠. 그렇다면 버텨낼 수 있는 불확실성 기회, 바로 이게 자산과 관련된 방식이죠.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연금소득입니다. 근데 연금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분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미 가분수가 됐기 때문에 갈수록 좀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낮은 벤치마킹입니다만 자산소득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선제적 방식. 그러니까 연금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 뭐 또 퇴직연금 포함한 방식으로 또 다양화시켜서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즉 가족의 어떤 관계성을 회복해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즉 사실상 가용 가능한 거의 모든 이 노후의 돈 주머니들을 최대한 다양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전략들이 아니면 뭐 잠재 성장률 2% 시대, 수축 사회, 감축 경제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길어진 만큼 또 젊을 때부터 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뭐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알기로도 맥도날드에서 92세까지 일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래 일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좀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그런 직장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다. 그렇죠. 예,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요. 개인도 바뀌어야 되고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살 수만 있다면 뭐 일단 근로소득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네. 소비도 발생하고 소비 발생하면 매출도 좋아지고 이런 일련의 순환 구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를 쳐주고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게 거시 환경이고 정책의 어떤 카드의 취지고 가치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 당장은 뭐 자꾸 이제 60세, 65세 정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젊은 분들, 청년 세대가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들도 늙어갈 거거든요. 오히려 불확실성은 훨씬 더 깁니다. 네. 근데 이런 선배 세대의 실험이나 그 적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둔다면 이분들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길게 가시적으로 확실한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 맞춰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 비용과 관련된 이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저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약간 유럽 사람들 보면은 한 60 정도까지는 막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은퇴해가지고 어디죠, 막 발리나 뭐 저 푸켓 뭐 이런 데 가서 막 사시잖아요. 막 편하게. 그런 것들이 약간 노년의 그냥 은퇴 생활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또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살 수는 없는 건지 저것도 그냥 당장은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저 시스템도 조만간 뭐 좀 위태위태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저로 갈 수는 없을까요? 뭐 이제 유유자적한 은퇴 생활, 뭐 네. 연금 생활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 금융 상품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트 타면서 황혼연애 네. 막 즐기는 거 모든 국민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구 사회 또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죠. 근데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제 비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세부의 변수들이나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예를 들어 뭐 나이 드신 한 60대는 아니고 한 70대는 돼야 되겠죠. 네. 이 70대 분들이 뭐 날 더우니까 피소로 한 달 놀고 가고 뭐 피한 하기 위해서도 한 달 가고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아마 우리가 다른 단증이 제가 그럴 거예요.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눌러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화
유동화,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연금도 있지만 여기 안에서 본인들이 가용한 방식도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상속을 한다, 정리를 한다 이런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벌어들인 거 가지고 그냥 유유자적하고 쓰는 거예요. 다 쓴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느낌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노후 생활을 즐기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복지도 상당 부분 잘 돼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은 뭐 말씀드린 억대그지라는 표현처럼 뭐 절대 자산인 부동산 우리 뭐 부모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른 같은 경우에는 8할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돈이 진짜 많죠. 막 100억, 20억, 뭐 10억, 20억 좋습니다. 있는데 눈앞에 100원, 200원이 없어가지고 생활을 하기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비록 밥을 안 먹어도 내 자녀에게는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또 의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으로는 분명히 부자예요. 유럽의 그 은퇴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노년은 빈곤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어떤 딜레마. 그래서 단순 비교는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유유자적함을 즐길 수 있는 방식. 이건 아마 가치나 철학하고도 같이 가는 인식이거든요. 지금 문화적인 트렌드나 DNA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고 그죠. 이 길어진 불확실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방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좀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게끔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식들이 그나마의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결국에 다 각자 나라마다도 다르고 또 그동안 또 운영했던 뭐 시스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무작정 뭐 저쪽만 뭐 좋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우리가 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 그 노후 준비 중에는 가족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결혼이 계속 늦어지기도 하지만 아예 뭐 비혼으로 가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게 점점 1인 가구들이 이제 노후를 혼자 스스로 좀 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0.7의 출산율이 갖는 의미를 보면 사실상 이제 인구 유지가 안 되는 선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 다음 세대가 돼서 이제 자녀를 낳는 다음에 아마 더 낮아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 그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 세대, 한 두 세대 후가 되면 가족이라는 의미를 후속 세대들은 사전에서 아마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한국의 압축 고성장이 만들어낸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문제가 사실은 가족의 구성의 변화부터 비롯되거든요. 결국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구를 출산을 한다는 것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건 결국 가족을 유지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저출산한 얘기는 그러면 가족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출산 함수로 나오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연결돼 가지고 많은 사회 구조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영역들을 침범한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한국이 지금 가정해야 될 것은 가족 없는 노후라는 이 가설이에요. 뭐냐면 원래 우리가 노후가 소득도 불안하고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보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의 힘, 가족 관계의 경제학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득이 좀 없어도 예를 들어 자녀라든가 친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봉양이나 부양을 받는 형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가족이 노후와 관련돼 있는 기능에서 빠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가족 없는 노후 이건 어마무시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노후는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아마 정책 단위의 숙제로 넘겨진다면 뭐 엄청난 돈을 써도 아마 커버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가족 없는 사회가 표면화되고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표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4인 가족이 전체 가족 패턴 중에서 한 12, 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통계상 42%에 달해요. 서울은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 평균치가 42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테고 그나마 지금들은 이분들은 현역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65세가 넘어서 이제 고령 인구의 전령이 접어들고 근로소득도 만약 단절되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불확실성을 회피해야 될 텐데 이분들은 사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전적에 여기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정부의 복지망에 기대야 되겠죠. 근데 복지망에 기대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재정이 많아야 되는데 이 저성장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노후의 불행에
예고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 없는 노후의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요즘 어른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른바 55년부터 74년 구간, 즉 지금 현재 50세에서 70세 구간에 있는 분들인데요. 이 50세에서 70세 있는 구간들, 이분들은 이미 이제 70에 붙으신 분들은 그런 생활을 이미 접어들었죠. 근데 50세 초반에 들어가 있는 요즘 어른의 핵심, 즉 70년대생은 앞으로 한 5년, 10년 후가 되면 이제 그 상황이 접어들어요. 근데 재미난 게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50세는 아저씨잖아요, 그죠? 아줌마거든요. 아저씨, 아줌마란 그 단어 의미가 뭐냐면 가족이 있다라는 단어가 이미 거기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얘 친구분들이 아줌마 아저씨니까. 근데 아줌마 아저씨인데 총각 처녀들이에요.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지금 현재 20%에 달해요. 결국 50세 시점에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10명 중에 지금 2명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70년대생, 이른바 90년대 학번들, 자칭 X세대로 불렸던 분들이에요. 즉 사회가 만든 제도나 질서에 거부하고 저항하면 이른바 X세대로 불리는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던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되바라진 이 후속 인구들이라는 개념이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이제 50대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저항의식이 바로 가족을 결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 둘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50세 평생 비혼이 무려 남자들 같은 경우 20%에 달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분들 아마 50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걸 평생 비혼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후 파트죠. 살아야 돼요. 근데 가족이 없어요. 어떡하죠? 친구끼리 막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소득도 없으면 당연히 정부의 이 보호망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근데 정부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재정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될 것이다. 자, 이게 한계다, 악재다, 초고령화 이래서 망하겠구나, 이런 이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분들도 어쨌든 노후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죠? 오히려 더 전략적인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당사자가 전락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선제적으로 오히려 가족이 있는 분보다 더 치밀하고 정밀한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노후에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결국 뭐 의제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가족의 기능을 도와주는 어떤 관계 수립도 있을 거고요. 반드시 뭐 결혼한다고 핏줄이라고 가족은 아닌 거니까 그런 식의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기능들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서의 시장화도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뭐 가족을 반드시 가족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당장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뭐 우리 70세, 80세의 소위 이제 유병 노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자주 갈 텐데 그 자녀 세대 같은 게 맞벌이로 하면 사실은 시간 빼가지고 어렵거든요. 특히나 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막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자녀분들 현역에 있는 분들이 뭐 휴가 내거나 반휴 쓰거나 해야 되는 건데 병원에 가는 일은 많고 뭐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대체해 주는 분들이 또 사업 모델을 만들어져요. 우리 시니어 시장 쪽에서는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자, 가족이 없어서 복지가 붕괴될 거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야 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에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이 일자리를 청년 인구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 준다면 사실은 문제가 사업이 되는, 사회 문제가 비즈니스가 되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족 없는 노후 그다지 물론 위험합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오히려 좋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뭐 빌라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50대 이상의 미혼 남녀만 들어올 수 있는 1인 가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가구가 딱 있고 뭐 1층에는 뭐 이제 긴급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이 뭐 상주하는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건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뭐 세대 교류형 쉐어하우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제일 밑에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동이 어려우니까 그 소위 이제 3세대죠. 고령자. 그러니까 조부모, 조모모의 계급사 분들이 소위 이제 인프라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을 결성한 현역 가구들이 사는 거고요. 마지막 위에는 혼자 사는 독신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남남입니다. 남남입니다만 사실 다 모아보면 연령별로 놓으면 대가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현역의 이분들이 예를 들어 맞벌이로 출근하세요. 그럼 자녀 누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갔다 오면 뭐 챙겨줘야 될 텐데 이걸 1층에 계신 우리 노인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거든요. 자, 위에 계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 어쨌든 가족이 필요한 이벤트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중간에 내려가면 우리 현역의 삼촌 이모들이 계신 거고 밑에 가면 또 엄마 아빠들이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런 식의 방식의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형태, 이른바 컬렉티브 하우스,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마 그렇게 간다면 각각이 다 문제인데 모아두면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 체계가 아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요즘 어른들에 대한 변화량들을 좀 긴밀하게 살펴본다면 아마 혁신의 돌파구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인구경제학자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이라는 또 책도 쓰셨기 때문에 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마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뀔 건데 이 안에서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기회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또 분명히 또 이제 뭐 재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 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